사샤의 오디오북 인도 설화 왕과 타마린드 나무. 옛날에 젊고 잘생긴 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의 머릿속엔 외모에 대한 생각만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왕은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외모에 감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옆모습과 멋들어지게 말려 올라간 콧수염, 아름다운 옷과 화려한 보석들 하며 무엇 하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었지요. 심지어 거울 속의 자기에게 푹 빠져서 신하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날도 많았답니다. 어쩌다 궁정에 얼굴을 비친다 해도 신하들이 한참 심각하게 나랏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갈아입으러 횡하니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랏 일을 돌보는 데는 눈곱만치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들은 그러한 왕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가끔 신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살피러 내려와 왕국의 상공을 한 바퀴 휙 날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신들 중 하나가 왕의 침실 창문을 지나가다가 왕이 거울을 보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신들 못지않게 잘생겼구나. 아니, 내가 더 잘생겼을지도 몰라. 창밖에서 듣고 있던 신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왕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왕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곧장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에 뿔이 한 쌍 자라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처음에는 뿔을 살살 잡아당기다가 나중에는 있는 힘껏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은 이발사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큰일 났어. 이 뿔 한 쌍이 보이는가? 물론 이발사는 뿔이 보였지만 감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뿔을 없애주게. 젊은 왕이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이발사는 뿔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끈을 묶어 잡아당겨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뿔을 아예 잘라버리려고도 했지만 오히려 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발사는 머리카락과 장신구, 터번 등으로 뿔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리고 보니 모양이 썩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발사가 돌아가려는데 왕이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게. 왕의 침소를 나서는 순간 이발사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발사가 배를 잡고 깔깔 웃어대자 신하들이 모여들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습니다. 간신히 웃음을 참고 궁에서 뛰쳐나온 이발사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타마린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궁 밖의 정원에 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이렇게 생각한 이발사는 타마린드 나무에게 왕의 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왕은 차마 거울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궁정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하루 종일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흉한 머리 모양을 보고 놀랐지만 열심히 일하는 왕을 보고 기뻤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나 보지요. 신하들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에는 매서운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폭풍은 궁 밖의 정원에 있는 타마린드 나무를 통째로 뽑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 나무를 조각내서 일부는 새 북을 만들도록 고수에게 주고 나머지는 부엌에서 쓰도록 나눠주어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고수는 그 나무 조각으로 새 북을 만들었는데 방방곡곡 백성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을 연주하자 둥둥둥 소리 대신 왕머리에 뿔났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고수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둥둥 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북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 내는 소리는 동네마다 퍼져나갔고 얼마 가지 않아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왕의 머리 모양이 왜 우스꽝스러운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머리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하하하 웃었습니다. 왕은 비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나무들에게 열매를 얻어먹고 시냇물에게 물을 얻어 마시면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왕은 자기를 비웃지 않는 동물들이 몹시 고마웠고 금세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왕은 동물 친구들이 굶주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서서히 왕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외모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남을 더 생각해 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보니 뿔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말을 타고 숲을 지나던 신하들이 왕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의 머리에는 뿔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간청했습니다. 전하, 부디 궁으로 돌아오십시오. 전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 모습을 감탄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백성을 다스릴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왕과 과수원 주인. 옛날에 어느 왕이 말을 타고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류나무가 그득히 심어져 있는 과수원을 발견하고는 그 앞에 멈춰서서 과수원 주인에게 석류 주스 한 잔을 청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알아본 과수원 주인은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가장 크고 탐스러운 석류를 골라 주스를 만들고 커다란 잔에 먹음직스럽게 담아 왕에게 대접했습니다. 왕은 주스를 홀짝이면서 과수원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나무들이 탐스럽군. 수입은 괜찮은가? 그럭저럭 됩니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는가? 어진 왕 덕분에 나무에 대한 세금은 물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파는 열매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대답을 들은 왕은 이제부터는 논밭뿐만 아니라 과수원에도 세금을 물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국에 과수원이 많으니 세금을 매기면 국고에 꽤나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목이 말라진 왕은 주스 한 잔을 더 청했습니다. 농부는 다시 석류를 따왔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석류를 짜도 주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석류들로는 주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석류는 굉장히 민감한 열매거든요. 아마 석류나무들이 이 나라 왕께서 세금을 물리려는 걸 눈치채고는 바싹 말라버렸나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욕심을 부린 자신이 부끄러웠고 결국 과수원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답니다. 리살 왕자. 옛날 어느 왕국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리살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너그러우며 백성들이 사는 모습에 관심이 많고 동물도 사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활을 잘 쏘는 궁수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낯선 사람 셋이 궁을 찾아왔습니다. 리살 왕자는 저마다 특별한 힘을 지닌 세 사람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한 사람은 리살처럼 활을 무척 잘 쏘았고 또 한 사람은 바람처럼 달릴 수 있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험담에 푹 빠진 리살 왕자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왕과 왕비는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왕자는 새로 사귄 새 친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다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리살 왕자가 도랑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도랑 가장자리를 붙잡고 기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쥐는 다시 미끄러져 물에 퐁당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리살 왕자는 얼른 쥐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쥐가 말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왕자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쥐들의 왕입니다. 이제부터 언제든지 왕자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왕국의 모든 쥐들이 달려갈 것입니다. 네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로 서서 열심히 행진하는 개미 군단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물 한 양동이를 길에 확 쏟았고 개미들은 물에 휩쓸려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버둥대는 개미들을 불쌍히 여긴 리살 왕자는 근처 나무에서 이파리 몇 개를 따서 물에 띄워주었고 개미들은 나뭇잎에 기어올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고마운 마음에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왕자가 공경에 처하면 자기들이 달려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리살 왕자와 새 친구는 잔인하고 못된 왕이 다스리는 찬드라푸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왕에게는 찬드라바티라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여러 나라 왕자들이 달려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왕은 자신이 낸 과제들을 해결하는 자만이 딸을 데려갈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은 이웃나라 왕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찬드라푸르의 왕은 이웃나라의 막강한 왕들이 자신의 아들을 좀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리살 왕자도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속으로 감옥에 쳐넣을 놈이 또 굴러들어왔군. 다른 왕자들도 다 실패했는데 이 녀석이라고 어떻게 성공하겠어? 하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나 리살 왕자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왕은 첫 번째 과제를 냈습니다. 과제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어느 깊은 골짜기에 숨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그 꽃을 꺾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꽃이 있는 곳만 알면 내가 꺾어 올 수 있어. 그러자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친구가 꽃이 핀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리살 왕자는 왕에게 꽃을 갖다 바쳤습니다. 왕은 놀라기도 했지만 속이 뒤틀렸습니다. 다음 과제를 내주겠다. 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은 먼저 신하들을 시켜 곡식의 씨앗 3자루를 성 안팎의 진흙탕에 뿌려 놓도록 했습니다. 그
그 씨앗들을 한 알도 남김없이 다음날 아침까지 주워오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리살 왕자는 개미 군단을 떠올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물론 개미들은 기꺼이 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개미들은 씨앗을 한 알도 빠뜨리지 않고 모아서 리살 왕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왕자는 그것을 자루에 담아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신하들이 세어보자 정말로 씨앗은 한 알도 모자름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과제들을 풀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왕은 말했습니다. 좋다, 잘난 왕자야. 어디 이번 과제도 풀 수 있나 보자. 이 궁의 홀에는 잘 마른 나무를 깎아 조각을 새겨 만든 수십 미터 높이의 장식용 기둥들이 있다. 그 기둥들을 내일 아침까지 몽땅 고운 가루로 만들어 보아라. 이번에는 쥐들이 리살 왕자를 도왔습니다. 수천 마리가 나타나 기둥이 전부 가루가 될 때까지 밤새 갈가댔습니다. 왕은 리살 왕자에게 딸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살 왕자의 무리가 고향을 향해 출발하자 군대를 보내어 딸을 되찾아 오려고 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친구와 리살 왕자는 힘을 합쳐 수천 명의 군대를 깨끗하게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패배를 인정한 왕은 리살 왕자에게 용서를 빌면서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리살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감옥에 갇혀있는 왕자들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왕자들이 무사히 풀려난 후 리살 왕자와 찬드라바티 공주 그리고 새 친구는 새로운 집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돌로 변한 왕자들. 옛날에 왕과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아들들을 말에 태워 자주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왕자는 말을 타고 숲속을 달리다가 연못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멋진 말 4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옆에서는 요가 수행자가 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왕자가 수행자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처음 봅니다. 제가 한번 타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게, 마음에 드는 한 놈을 골라서 하루 동안 타고 다니게. 그러나 반드시 해가 질 무렵에는 돌아와서 그날 겪은 일들과 그 일들이 의미하는 바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어야 하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네를 돌기둥으로 만들어 버리겠네.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하며 말에 훌쩍 올라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바를 달리다 보니 아담한 채소밭이 나왔습니다. 몹시 길고 뾰족한 나무로 울타리를 둘러놓아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울타리였던 나무들이 낫으로 변해 채소를 베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왕자는 최대한 빨리 달려 연못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지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모른다고? 그렇게 단순한 일도 이해 못하면서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건가? 자네는 그 멍청함 때문에 돌덩이로 변해도 싸. 수행자는 벌컥 화를 냈고 그의 저주가 떨어지자마자 왕자는 그 자리에서 돌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둘째 왕자가 형을 찾으러 숲에 들어왔다가
연못가에서 쉬고 있는 수행자와 4마리 말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왕자도 수행자에게 말을 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수행자는 똑같은 조건을 내걸고 허락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을 타고 이 숲을 수백 번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이상한 일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고요.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두고 보도록 하지. 수행자가 대꾸했습니다. 왕자는 말을 타고 달려갔고 몇 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나?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예, 가다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걸어가는 노인네를 만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나뭇가지만 줍더군요. 왜 그랬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아서 더는 묻지 않았거든요.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형만큼이나 멍청하군.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아니야. 그러더니 둘째 왕자도 돌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형들이 걱정된 셋째 왕자가 말을 타고 숲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마찬가지로 연못가에서 수행자와 4마리 말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 형들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나왔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혹시 그 둘을 보셨습니까? 셋째 왕자가 수행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행자는 두 왕자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준 다음 만약 막내 왕자가 똑같은 과제를 통과하면 두 형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막내 왕자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어떤 운명이 닥칠까 기대 반 두려움 반의 심정으로 두 형들이 갔다는 쪽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조금 달리다 보니 연못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물이 넘쳐서 주변의 땅을 적시고 여기저기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일단 말에서 내려서 잠시 말에게 물과 풀을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 연못의 물이 저절로 없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연못가로 돌아온 막내 왕자는 수행자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왕자는 물이 넘친 연못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왕자마저 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왕은 세 아들이 걱정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온 마을을 뒤졌지만 신하들은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직접 세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숲으로 들어갔다가 역시 연못가에 앉아있는 수행자와 마주쳤습니다. 선생, 나는 행방불명된 세 아들을 찾고 있다오. 나를 도와주겠소? 왕이 말했습니다. 저기 있네요. 수행자는 3개의 돌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왕이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새 왕자를 돌로 변하게 했소.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셋 다 왕이 될 자격이 없소이다. 하지만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셋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드리리다. 질문이 뭐요? 한번 대답해보지. 그러자 수행자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첫째 아들은 빽빽한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소밭을 발견했소. 그런데 울타리 나무들이 낫으로 변해 채소를 베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겠소? 그거야 쉽지요. 울타리는 밭의 채소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요. 주인의 재산 관리를 맡은 하인에게
그 재산을 성심성의껏 지킬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이오. 울타리 나무가 나수로 변해 채소를 베었다는 건 능력 없는 하인이 주인의 집과 재산을 날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좋소. 둘째 왕자는 허리에 나무를 잔뜩 지고 걸어가는 노인을 보았소. 그런데 그렇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나무를 지고도 나무까지 줍는 것을 멈추지 않았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소? 수행자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 노인이 지금 자기가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함을 뜻하오. 그 노인은 얼마나 가졌건 더 많이 가지길 원할 거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셋째 왕자는 물이 넘쳐서 주변 땅을 흠뻑 적신 연못을 보았소. 그것은 무슨 뜻이오? 물이 넘치는 연못은 사치스러운 사람을 상징하오. 잔치와 풍류와 온갖 쓸데없는 짓으로 재산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될 거요. 왕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세 아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세 아들을 데리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자도 함께 궁으로 왔습니다. 세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왕이 수행자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틸라만자니. 미틀라 왕국에 한 브라만이 살았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윈 그에게는 틸라만자니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틸라만자니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브라만은 새 아내를 맞았는데 새 아내에게도 카라부 후사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카라부 후사코는 못생긴 데다가 어머니를 닮아 성질이 사납고 표독스러웠습니다. 새 엄마는 틸라만자니의 아름다운 외모와 고운 심성을 질투하여 틸라만자니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틸라만자니가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중매쟁이가 브라만의 집에 찾아와 왕과 혼사를 맺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브라만은 자기들처럼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딸을 왕가에 시집 보내다니 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중매쟁이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브라만은 뜻을 꺾고 딸을 왕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브라만의 새 아내는 겉으로는 매우 기뻐하는 척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그녀는 틸라만자니를 새로 변신시켜 시장 속에 가두고 대신에 자기 딸을 결혼식장에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의 얼굴을 베일과 꽃 장식으로 가렸기 때문에 왕은 신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부의 얼굴을 보고 또 신부의 고약한 성품까지 알게 된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미모와 고운 심성이 따라올 자가 없는 여인이라고 하더니 못생기고 심보가 고약한 여자를 보냈더구나. 중매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따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자 계모는 시장을 열고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틸라만자니는 당장에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왕이 머무는 방의 창밖에서 지저귀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진 왕은 신하들을 시켜 새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새를 잡자마자 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된 틸라만자니는 왕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왕은 가짜 신부를 당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틸라만자니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